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주변은 없지만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을 떠올려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 역시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남편을 만난 건 회사였어요. 제 사수였는데 누구보다 열정있고 능력 있는 사수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유난히 슬기 씨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래도 저런 사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슬기 씨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잘 배워둬. 신 과장이 그래도 일하라는 잘해. 네, 감사합니다. 그러려고요. 너무 친절해서 저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슬기 씨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신 과장이 진짜 잘 챙겨주는 건 맞는 것 같아. 동료들은 유난히 사수가 저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저 역시 기분은 너무 좋았네요. 처음에는 제가 후배인데도 참 잘해주고 그 누구보다 따스하게 대해주는 사수가 친절해서 좋았다가 나중에는 사랑으로 스며들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저 역시 이 사람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출근부터 실수투성이에 모르는 게 태반이었는데 남편은 하나하나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원래 알던 사람처럼 친근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인연이다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죠. 저희 집에서 반대는 좀 했지만 그래도 나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자기가 이런 교난도 겪고 말이야. 우리 아빠가 원래 고지식 하잖아. 사장님 마음이야 잘 알지. 곱게 키운 외동딸인데 어련하시겠어. 다 이해해. 내가 사위로서 그리고 직원으로서 더 인정받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가 상처받았으면 어쩌나 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상처라니.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위로 받아들여 주셨으니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아버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할게. 그러니까 슬기 너도 너무 걱정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작은 회사의 대표였던 아빠였기 때문에 일개 사원인 남편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속되는 설득으로 결국 아빠는 저희를 인정해 주셨고 결혼을 진행하였네요. 어차피 이렇게 허락할 거 진작 허락할 걸 그랬어. 자네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다 이해해요. 제가 무엇보다 슬기한테 잘하고 회사에 더욱 잘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가족이 되었고 1년은 참 행복했어요. 대표라는 큰 산을 얻은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였거든요. 아빠 역시 흐뭇하게 보시다가도 가끔은 그래도 제가 회사 일을 놓은 거를 못내 아쉬워하시기도 하였어요. 그치만 제가 선택한 남자가 오히려 더 크게 될 것 같다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오로지 모든 걸 포기하고 내조에만 전념하였죠. 신서방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나한테 결국 핏줄은 너 하나야. 그러니까 네가 얼른 내 사업 물려받을 준비나 해. 아빠는 신서방이 잘할 건데 뭐. 나는 그냥 이렇게 내조하고 현모양처로 지내는 것도 좋아요. 슬기야, 그래도 그렇지가 않아.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가 가정도 잘 챙기고 커리어도 잘 챙기는 거야. 가정 챙기는 것도 좋지만 난 내 딸이 본인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빠, 나 진짜 지금이 행복해요. 이렇게 가정에 집중하는 게 제일 행복해. 난 아무래도 엄마랑 비슷한 성격인가 봐. 너 이러라고 내가 유학 보내고 공부시켰는 줄 알아? 꿈을 크게 가지란 말이야. 가끔 아빠는 저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남편이 더 잘 되길 바랬어요. 결국 남편은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아빠는 자연스레 경영을 물려주게 되었네요. 하지만 아빠 회사를 떠난 저를 아빠는 계속 못내 아쉬워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진짜 복지가 안 하게? 아빠는 그래도 네가 신서방 도와서 이것저것 같이 꾸려나가면 좋겠는데 아빠가 평생 일군 회사잖아. 아빠, 신서방이 아들같이 잘하잖아요. 신서방이 감각 있고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일러.
그리고 욕심이 많아서 일도 많이 그르칠 수 있고 말이야. 걱정 마세요. 아마 어련히 잘할 거예요.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마. 작은 회사였지만 평생 아빠가 쏟아부은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내조를 한다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신 아빠였죠. 전 그럼에도 남편이 더 잘 되길 바랬고 오히려 저보다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기에 제가 잘 서포트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남편은 저에게 참 많이도 고마워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진짜 당신이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거야.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자기 편하게 살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 알겠지?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네. 남편이 이사로 진급한 날 저에게 저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값진 기쁨이던지 모든 걸 포기한 게 아깝지 않았네요. 그리고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빠에게도 더 잘 이루겠다며 아빠의 걱정을 덜게 해주는 그런 섬세한 남편이었어요. 장인어른이 평생 일군 회사 제가 더 잘 일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잘 부탁하네. 자네만 믿을게. 이렇게 능력 있는 자네한테 그저 고마워. 완전히 경영에서 물러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젠 사회를 믿고 회사 돌아가는 정도의 상황만 보고 받으셨어요. 저 역시 남편이 제 아빠의 꿈을 물려받아 잘 이뤄나가게 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 회사가 그렇게 바빠? 장인어른이 열심히 일군 회사인데 내가 대충 할 순 없잖아. 최대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더 발로 뛰어야 해. 하긴 그렇겠다. 처음에 나랑 결혼할 때도 말 많았잖아. 자기가 고생이 많아. 그래, 낙하산이다 뭐다 이런 말 없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건 내 몫이야. 늘 본인의 자리에서 최고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었네요. 전 남편만 믿고 내조에 전념했어요. 가끔 회사 생활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남편과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전업주부로 사는 거 안 힘들어? 너 학창 시절에 공부도 꽤 잘했었고 일도 열심히 했던 거 우리가 아는데. 아쉽긴 너희도 아이 낳아봐서 다 알잖아.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아이 크는 거 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야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사는 건데 너는 능력이 넘쳤잖아. 아니야, 나도 똑같아. 그래도 애는 이제 두고 너도 네 앞길 찾아. 그 회사 사실은 네 아버지 회사기도 하잖아. 아무리 남편이 잘한다고 하지만 뭐 나중에 아이 크거나 하면 생각해 볼게. 지금은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난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건 얘 친구들밖에 없네. 나 경력 단절될까봐 아까워하고 말이야. 고맙다. 그냥 우리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쁘게 듣지는 마.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 역시 사람인지라 과거가 그립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네요. 우리 아들 없는 살림에 내가 진짜 곱게 키웠어. 비록 너희 집에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지만 넌 네 남편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지? 여자는 사실 여자가 할 일이 있는 거야. 남편 내조 잘하면 어디 그게 행복 아니겠니? 네 아버지도 처음엔 내 아들이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했겠지만 내 아들 정말 능력 있는 애야. 그러니까 네가 제발 서포트 잘 해주렴. 난 너만 믿는다, 세아가. 네, 어머니.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제가 잘할게요. 아니, 회사? 너 결혼하고도 일하려고 그러니? 그건 아니지. 네. 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아이는 천천히 가지려고요. 그리고 회사 일도 재밌고요. 옛말에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남자가 되던 것도 안 된다는 말이 있어. 내가 옛날 사람 같아 보여도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디 내 말 잘 새겨 들으렴. 넌 똑똑하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야. 네? 현명한 여자라면 남편이 더 잘 되게 안에서 내조하는 것도 현명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가뜩이나 네 아버지가 우리 아들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네가 더 잘나봐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니. 네 남편 잘 되는 거 다 너하게 달렸어. 내 말 알지?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세아가, 솔직히 말하면 네 남편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들 얼마나 능력 있니? 네가 조금만 포기하고 서포트 해주면 최고의 남자가 될 건데 그걸 못 해줘? 이런 게 사랑이고 희생이라는 거다. 나는 너만 믿을 거야. 처음엔 사실 당황스러웠지만 저 역시 남편이 아빠에게 인정받는 사이가 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걸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뒷바라지만 하게 되었네요. 나름 이것도 보람되더라고요. 그 세월이 사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덕분에 남편은 최고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이제 어디 가서 명함만 내밀어도 다들 고개를 숙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죠. 내 희생이면 희생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했으니 이걸 다 이뤄냈다 싶었고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세월은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행복한 가정이라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비밀이 많아지는 남편이었고 점점 차갑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는 건 늘 어색하더라고요. 아빠도 회사 꾸려나갈 때는 그렇게 출장이 많지 않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출장이 잦아? 김 부장도 있고 팀장들이 몇 명인데 자기가 꼭 나서야 해? 이렇게나 요즘 사회를 모른다니까. 요즘엔 이사가 직접 나서야 아랫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몰라? 세상 어느 때 얘기를 하고 있냐 진짜. 너 그럴 때마다 진짜 갑갑해. 뭐? 갑갑하다고? 아니 맞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네 아빠 옛날에 이랬던 거 운운하면서 나한테 갖다 붙이지 마. 나랑 장인어들이랑 같아? 솔직히 장인어른 구닥다리 방식으로 사업 운영하던 거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최신으로 변하고 직원들도 좋다고 난리야. 그건 알지만 꼭 아빠 얘기를 그렇게 해야 해? 그래도 아빠가 당신 상사인데. 언제적 상사냐. 아버님 회사 안 나오신 지 꽤 됐잖아. 이제는 내 말이 다 법이야.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님 들먹이지 마. 아버님 이제 회사 돌아가는 사정도 잘 모르셔. 예전엔 다정다감하기만 했는데 요새는 무슨 말만 하면 화내는 당신이네. 진짜 적응 안 된다. 아무리 바깥일이 힘들어도 그렇지. 이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너랑 수준이 맞아야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 피곤해. 퇴근 후 조잘조잘 저에게 회사 얘기를 해주던 남편은 어느새 저를 그냥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로 보고 있었죠. 강선도 변한다는 세월이지만 남편은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세탁 맡겨놓으라니까 이거 안 맡겼어? 아니 셔츠 많길래 오늘 맡기려고 했지. 도대체 집에서 뭐하냐 너는? 애 학교 가고 하면 시간이 남을 거 아냐. 그동안 너는 그럼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 떨고 시간 보내고 하는 거야? 하긴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이젠 네 아버지도 다 끈이 떨어졌는데 제발 정신 차려. 뭐? 당신 말 다 했어?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 말이 틀려? 그렇게 결혼할 때 반대하더니 솔직히 이제는 내가 너보다 훨씬 잘 나가잖아. 여자 잘 나가봤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안 그래? 그래도 그렇지 말을 어쩜 막 하냐고. 역시 너도 집에만 있으니까 별거 아닌 말에 꼬투리 잡고 참 별거 없네. 제가 화를 내도 남편은 비아냥거릴 뿐이었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원래는 다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써 참고 지냈네요. 무엇보다 반대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친정아빠에게 최대한 남편의 흠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더 행복한 척 안 그런 척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날 그건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문자 뭐야? 당신 여자 생겼어? 남의 문자를 왜 보는 거야? 이 새벽에 문자가 하도 울리니까 봤는데 내가 이상해? 누구야? 이 여자 누구냐고. 그냥 아는 동생이야. 아는 동생이 새벽에 이런 문자를 보내니? 너 의처증이야. 그거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뭐 의처증이라도 생긴 거야? 안 되겠다.
너 그냥 뭐라도 해. 우리 회사 말고 그냥 작은 회사 격리라도 하라고. 집에만 있으니까 망상에 빠져가지고는. 망상? 사랑한다는 이 문자가 어떻게 망상이야? 얘가 원래 장난을 잘 친다고. 진짜 거짓말도 가지가지해. 당신 애초부터 변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속썩일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희생은 뭔데? 아, 진짜 짜증나게 한다. 나 내일 일찍 출장 가야 하니까 캐리어나 싸놔. 남편은 오해라는 저를 싸늘히 쳐다만 보면서 짐을 싸라고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떳떳한 척을 하면서 저를 몰아붙이는 남편이었죠. 정말 가장 큰 배신 같았어요. 당신 그게 할 말이야? 미안하다는 말보다도 날 의처증으로 보네? 의처증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말한들 네가 안 믿는데 내가 어쩌라는 거야. 됐고 그냥 네가 알아서 판단해. 남편은 오히려 세게 나왔고 저에게 상처를 더 주었어요. 난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당당히 나올 줄 몰랐어. 아니, 당당하니까 당당하다고 하지. 나 진짜 심적으로 지치고 힘드니까 그만해라. 네 망상 들어줄 여유도 없으니까. 애엄마가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참, 나 10년 동안 당신만 뒷바라지했어. 내 커리어 올리고 싶어도 나보다는 당신이 먼저니까 말야. 근데 이제 와서 여자도 만나고 나를 완전 이 집 식모로 여기잖아. 이게 내 희생에 대한 대가야? 당신 어쩜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 마음대로 생각해. 할 말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 이 관계를 끊어버릴까 생각을 했지만 며칠 뒤 만난 아빠의 말에 또 마음을 다잡게 되었죠. 요새 신서방이 참 회사 내에서 잘한다더라. 너한테도 잘하지? 원래 너한테 끔찍한 사람이었으니 아마 지금도 잘할 거야. 아, 뭐 그렇지. 그래. 내가 신서방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미안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애초에 반대해서 상처 준 것 같아서 말이야. 이제와 다 지난 얘기지만 그냥 내 마음이 그렇네. 그러니까 너라도 더 잘해. 알겠어요, 아빠.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집에 무슨 일 있는 것처럼.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뭔지 싶어서. 내가 내 인생 잘 살고 있는 걸까 싶기도 하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뭘 했나 싶어서 그래요. 아빠가 그때 회사 일 절대 놓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그만뒀나 싶고. 왜? 누가 너 속상하게 하니? 아니 그냥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건데 너무 헌신했나 싶어서 그래.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인가 봐요. 뭔가 힘든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넌 표정 못 숨기잖아. 뭔가 있는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아, 그리고 요즘 신서방 너무 지쳐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약방에 얘기해놨으니까 한약 한 제 지어서 갖다 주고. 바깥 일하는 사람, 그래도 몸은 안 사람이 잘 생각해줘야지. 그래야 안팎으로 잘 돌아가는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아빠는 그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라도 말이죠. 나 회사에 자리나 만들어줘요. 뭐? 자리? 당신이 뭘 하고 다니는지 이제 안 캐물을 테니까 자리나 만들어 달라고. 나도 이제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작은 자리라도 좋으니까 적당한 자리로 알아봐줘요. 회사가 장난이냐? 무슨 자리야. 너 경력 단절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나 지났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됐고 그냥 살던 대로 내가 갖다 주는 돈 가지고 살아. 아니, 나 일할 거야. 이제 당신 바라보면서 안 살아. 나도 나대로 커리어 쌓고 싶어. 네 커리어를 왜 내 회사에서 쌓아. 됐고 네가 알아서 해. 왜? 이제 내가 일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회사에서 당신 입지가 흔들릴까 봐 그래? 뭐?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네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아니야. 이제는 네가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어. 웃기지 마. 나도 다시 하려면 할 수 있어. 당신보다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었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
그러니까 작은 자리라도 만들어줘요. 그렇게는 안 되지 절대. 어딜 내 회사에 네가 수저를 올리려고 그래. 그 꼴은 못 봐. 그렇게 남편은 저의 취직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시 일하려고? 그럼 아빠야 좋지. 할 수 있을까요? 쉰 지도 오래됐고 감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 작은 자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배워. 그리고 네 옆에 신서방이 있잖냐. 일단 임원들한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일 배워도 나쁠 건 없지. 이제 회사도 좀 커져서 신서방도 아마 버거울 거야. 네가 옆에서 도와주면 오히려 좋은 거니까 자신감 가져.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죠. 지난 10년 내조만 했지만 이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첫 발을 뗄 찰나 남편이 역시나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꾸린 회사인데 네 아빠가 뭔데 네 자리를 만들어서 널 꽂아. 우리 아빠 회사야. 그리고 애초에 내 자리도 있었고. 당신이 날 막을 권리가 있어? 큰 자리도 아니고 사무실 작은 세무업무 자리인데 당신이 뭘 그렇게 신경 써? 오히려 이렇게 막으니까 수상하네? 너무 권력 남용이잖아. 솔직히 10년을 집에서 논 경단녀가 우리 회사에 아무것도 안 넣고 입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거기 계약직 자리라고 들었는데 나 전에도 10년 정도 신 아주머니가 시작했던 일이라고 들었고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회사에 가면 안 되기라도 해? 남편은 제 말에 대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복직을 하겠다고 선언한 날 그날로부터 정확히 2주 뒤였어요. 우리 그냥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당신 내가 복직하겠다고 해서 그래? 아니면 당신이 만나는 그 여자 때문이야? 솔직히 갑자기 네가 회사에 복직하겠다는 그 심보도 짜증나고 어차피 우리 남남으로 지낸 지 좀 됐잖아. 애 생각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혼하자는 말,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아빠 회사에서 당신은 이제 나가야 한다는 소리야. 웃기잖아. 우리 아빠 회사에서 남인 당신이 최고의 자리까지 가는 건. 뭐? 착각하나 본데 이 회사 내가 키웠거든? 키우다니 웃기지 마. 아빠 회사는 원래도 잘 돌아갔어. 당신이 투입돼서 아빠가 조금 쉬시게 된 건 맞지만 그래도 나랑 이혼하고 위사를 넘보는 건 아니지. 이제 네 아빠는 끈 다 떨어진 거 모르는구나. 너도 참 안타깝다. 현실도 모르고 말이야.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혼해. 남편은 웃으면서 제 말에 비아냥대더라고요. 제가 알던 남자는 더 이상 없었네요. 너무 괘씸하고 얄미웠지만 차마 이혼만은 할 수 없었고 사실 두려운 것도 컸어요. 이혼이라뇨. 청천벽력 같았죠. 다시 회사에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산이었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을 최대한 말려보고자 노력했네요. 그래, 여태까지 당신 노고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여자 문제? 한 번쯤 눈 감아줄게. 그러니까 이혼이다 뭐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노력해보자.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미안한데 난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회사 지분은 나도 있으니까 이건 소송으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이제 너랑 못 살아. 당신 진짜 잔인하다. 난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내조했어. 누가 그러래? 무식하게. 남편의 말 한마디가 비수를 꽂았어요. 그럼에도 전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혼을 하지 않았네요. 제가 이혼을 하지 않자 남편은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 한 통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굉장히 젊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신이사님 내언녀예요.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뭐예요? 뭐가 이리 당당하죠? 만나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하고 약속 장소를 통보하는 상간녀였고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걸렸다 싶어 불이 나게 상간녀를 만나러 나갔는데
상간녀는 굉장히 예의 있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기 전에는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상상이 들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상간녀는 저에게 굉장히 차분했고 깍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앉자마자 심호흡을 한 뒤 본인이 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네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기막혀. 누군가 했더니 이렇게 어린 여자라니 정말. 부모님이 지금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플지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우리 남편 유부남이에요. 네,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면목 없습니다. 사모님 인생 이렇게 만든 거 저 절대 용서받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그 전에 사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뵙자고 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지만 어디 그 얘기나 들어보죠. 제가 하는 말 못 믿으시겠지만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혼하셔야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끝으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 상간녀였어요. 그리고 전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상간녀는 제 표정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네요. 이게 진짜라고요? 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사모님께 이런 상처를 드려서요. 하지만 그 사람 그냥 두면 안 돼요. 사모님한테까지 이런 행동하는 사람인데 벌 달게 받게 해야 한다고요. 전 상간녀와 헤어진 뒤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남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 소장에 도장을 찍게 되었네요. 야, 이제 정신 차렸어? 그래, 너랑 나랑은 어울리지 않지. 잘 생각했다. 어차피 넌 애한테 끔찍하니까 애는 네가 키워. 양육비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 진짜 대단하다. 그래, 알겠어. 당신은 우리보다 당신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평생 본인만 생각하고 살아. 아,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들어갈 거야. 이혼은 해주지만 이대로는 그냥 못 끝내지. 무슨 위자료? 날 기만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나 이대로 못 끝내. 남편은 제 말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이혼 도장을 찍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회사 내에서 경비들에게 쫓겨난 뒤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거 안 놔? 나 여기 이사야. 내가 이사인데 날 누가 막냐고. 대표님 특별 지시예요. 신이사님은 여기 절대 출입하지 말라는 지시요. 그리고 오늘자로 신이사님은 이사회에서 해임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꼴 그만 보시고 당장 돌아가세요. 뭐? 돌아가? 이게 어디서 일개 경비 따위가 나를 막아. 이거 안 놔? 아, 말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당신 이제 여기 이사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 얼쩡거리지 말고 당장 돌아가시라고요. 두 번은 곱게 말 안 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전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와 이혼 후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쳐들어와 저에게 따지면서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내쫓아? 솔직히 이제 장인어른보다 내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날 이대로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냐고. 그럼 나랑 이혼하고 그 회사를 온전히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니? 천만에. 당신은 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 아빠가 그런 것도 안 해놓으시고 당신을 이사로 앉힌 줄 알았어? 당신 횡령 혐의로 이제 검찰 조사 시작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할 거고. 당신이 나랑 결혼하려고 버린 그 여자가 이제서야 속이 시원하겠다.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언녀가 누군 줄 알아? 참, 진짜 당신도 가지가지한다. 뭐? 너 그 여자 만났어? 그래, 그 여자가 당신에 대해 낱낱이 까발려주던데. 당신 과거까지 전부 다. 걔가 그럴 리가 없잖아. 너랑 이혼하고 난 걔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너를 만나가지고 지금 너한테 모든 걸 까발렸다고? 그래, 참여한 계좌부터 시작해서 당신 과거까지 싹싹 다 알려주던데? 아주 나한텐 당신 상간이가 아니라 귀인이야. 남편은 어리둥절했지만 전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네요. 상간녀를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화가 난 상태였지만 상간녀가 준 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반전의 결과를 가져다 줬어요. 그 내용물에는 상간녀가 아닌 한 여자와 남편의 다정한 사진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지금 남편의 상간녀는 예전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 만났던 여성의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지금이래요. 그쵸.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지금 사모님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저희 친언니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결혼할 것처럼 친언니에게 돈이고 뭐고 다 뺏어가 놓고 부자인 사장 딸한테 환승을 했으니까요. 저희 언니한테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만 차지하면 다시 만나자고. 언니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이별을 선택했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언니는 배신의 치를 떨다 세상을 등졌고 똑똑하고 장래가 유망했던 언니가 그렇게 되자마자 저희 엄마도 슬픔에 못 이겨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만히 있게 생겼나요? 사모님의 남편분은 사모님의 재산과 회사를 보고 애초에 사모님께 접근한 거고 그렇게 결혼을 감행한 거예요. 언니가 잘못된 걸 알았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결혼까지 강행한 그 사람, 전 절대 용서 못해요. 적어도 언니한테 미안했으면 장례식이라도 왔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아예 언니를 지워버렸더라고요.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접근했네요. 지금 사모님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차명계좌까지 만들었고 그중 저한테도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줬어요. 사모님 이혼하시고 회사 다시 찾으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네,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아주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빠져있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말해주고 문자로까지 남겨줬거든요. 이제 회사도 본인 것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거의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혼하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 그 회사에서 끌어내려주세요. 저희 언니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우리 가족 모두를 망친 그 사람 절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도 도와주세요, 사모님. 상간녀의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고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애초에 제게 처음부터 사수랍시고 접근했던 점, 그리고 저에게 회사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했던 점을 생각해보니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애초에 다른 사람들한테 차가웠지만 회사 대표 딸인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처음부터 잘해준 것도 이상했어요. 그때는 그게 운명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애초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저에게 접근한 후 본인을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었죠. 애초부터 계획된 거였네요. 참. 네, 아주 지독히 계획했죠. 그 사람 가정 형편 잘 아시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볼 거 없는 거. 저희 언니가 공부시키고 취직 뒷바라지까지 다 했어요. 언니 역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본인이 사랑하는 남자 한 명만 보고 달려든 거죠. 근데 결과가 환승이별이라니 참 잔인하지 않나요? 그래놓고 본인은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저 벌 달게 받아도 좋아요. 우리 언니랑 엄마 그렇게 된 거 복수할 수만 있으면 말이죠. 사모님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끝없이 죄송하다고 하는 상간녀더라고요. 사실 본인 언니와 엄마 얘기를 할 때 저 역시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결과는 삐뚤어졌지만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싶기도 한 게 측은지심과 동정심이 들었거든요. 상간녀는 그러면서 저에게 차명계좌의 계좌번호와 함께 지금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는지까지 저에게 자세히 알려주었고 전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며 남편을 검찰에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회사 내 주주총회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알게 모르게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남편은 붕괴하더라고요. 뭐? 걔가 지금 나한테 뒤통수 치고 너한테 그걸 다 얘기했단 말이야? 너 그래서 순순히 이혼해준다고 한 거였어?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절대 못 살겠다고. 이제 위자료랑 당신 감방에서 썩을 준비나 해.
남편은 제 말에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되었네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네요. 아가, 네가 그래도 애 낳고선 조강지처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 여자의 말 하나 듣고 지금 이러는 거냐? 걔 진짜 무서운 애다. 그리고 남자 가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상한 사이코 같은 애 만나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서로 싫어서 헤어진 거야.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헤어졌던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장례식에도 안 가봤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회사 대표 딸이라서 접근했다는 것도 참 소름이네요. 제 눈에는 이 사람이 더 사이코 같아요. 그래,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마.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응? 다시 생각해줘라. 아범 저렇게 돼서 조사받고 나면 옆에 아무도 없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네가 마음 좀 풀고 이해해줘.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네 딸 나중에 시집갈 때 전과자 딸이라고 할래? 애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아범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안 그러니? 그때도 어머님은 저 일 못하게 구슬리셨죠. 그때는 참 저도 어리석었어요. 제가 바보였고요. 이젠 저 낱말 안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애 아빠인데 나중에 애한테 원망 들어. 한 번만 봐줘라. 아마 아범도 정신 똑바로 차렸을 거야. 다시는 조광지처 배신할 생각 안 하고 아마 너한테 깍듯이 할걸. 내 말 듣고 고소 취하하고 얼른 합의해줘. 네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잖니. 이인은 저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귀든 뭐든 바람 피고 제 사정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혼하자고 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모든 거 다 빼돌리려고 차명계좌 만들고 애고 뭐고 다 내팽개친 사람인데 제가 뭘 봐줘요?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어머님도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들 없는 살림에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 불쌍한 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 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아니요, 못 들어드리겠네요. 그래도 애 아빠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일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듯 했고 이제는 상간녀 탓을 하더라고요. 나도 속은 거야. 걔가 그렇게 접근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속으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당신이 내 회사 보고 접근했다는 것도 다 소름 끼쳐. 애초에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 됐고 그냥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당신 때문에 죽은 그 여자한테 미안해. 그 여자는 진짜 진심 아니었어. 그러니까 널 택하고 그 여자랑은 헤어진 거지. 내 돈 보고 날 택한 건 아니고 나한테 사과할 생각에 그 여자한테 미안한 생각이나 해. 이 한심한 인간아. 남편은 결국 상간녀가 준 증거자료들이 넘쳐나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상간녀 타령을 하더라고요. 나 진짜 속은 거라니까. 제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내가 돈을 안 빼돌려? 쟤만 안 나타났어도 난 이 가정 잘 지켰고 회사도 잘 꾸려 나갔다고. 어떻게 이걸 내 탓을 해. 제가 문제인 거지. 진짜 모든 걸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당신 때문에 죽은 그 여자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상간녀 핑계. 결국은 당신이 택한 모든 결말이야. 그러니까 벌 달게 받고 죗값 치르고 나오길 바래. 그렇게 남편과는 법정에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전 모든 걸 돌려놓기로 마음먹었죠. 10년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애 엄마라는 게 뭐길래 용기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기도 했죠. 상간녀는 따로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본인 혼자 벌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며 상간녀를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이 되었고 저 역시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걸지 않았거든요. 그저 본인도 지금 이 일을 겪고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의 상간녀는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본인이 벌인 행동을 평생 기억하며 두고두고 죗값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여자로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네요. 저희 아빠는 이 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큰 상처를 받았을까
내심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죠. 저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저 아빠 엄마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빠 죄송해요. 네가 왜 미안하냐? 내가 널 설득시키지 못하고 집에서 10년은 있게 한 게 미안하지. 이제라도 네가 생각한 대로 회사에 나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학교를 찾아가면 돼. 나도 신서방 너무 믿었어. 사실 이사들이 그렇게 믿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경계했다가도 나중에는 완전 믿어버렸지 뭐야. 네가 신서방한테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런 사람 데리고 와서 아빠 힘들게 한 거 죄송해요. 아빠는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니야. 사람이 뒤통수 치고 어떻게 알았겠어. 인생의 큰 공부라고 생각해라. 건강이 좋지 않은 아빠였지만 결국 다시 회사로 복귀하게 되었고 집에서 쉬었던 기간이 무색할 만큼 아빠는 예전에 그 명성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말단부터 시작해 6년을 앞만 보고 달리게 되었네요. 그 사이 전 차장이라는 직급까지 달게 되었고 남편은 출소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곧바로 갈 데가 없던지 뻔뻔하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래도 내가 애 아빠인데 거처가 없잖아. 당신 엄마네 들어가면 살면 되잖아. 엄마도 여의치 않잖아.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혼자 수급자 생활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그건 좀 아니지. 나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보니까 너 형편도 진짜 좋아 보이는데. 당신이 집에서만 논다고 나 무시해서 이 악물고 열심히 했어. 이제 차장이야. 그리고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아니까 훨씬 낫더라. 이제 아빠 도와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내 눈에 띄지 마. 미안해. 나 진짜 그곳에서 반성 많이 했어.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 10년 동안 집에서 내줘야주고 애 키워주고 한 걸 내가 너무 몰랐어. 미안하다. 근데 그런 나를 자기는 그 여자처럼 버리라고 했잖아. 이제 회사가 당신 거 될 것 같으니까 말이야.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고 또 빌게. 어? 남편의 모습은 거짓골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우습던지. 10년 동안 내가 헌신한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 남편을 무시하고 전 자리를 떴네요. 제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마자 바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이번엔 내가 내조할게. 네가 밖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내가 내조해서 진짜 집안 잘 꾸려나갈게. 그래도 나한테 기회는 한번 줘야지. 우리가 살 부대끼고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말이야. 진짜 웃음이 나온다. 당신 이렇게까지 찌질한 사람이었나? 네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정말 기회만 준다면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일용직이라도 뛰면서 생계에 뛰어들어. 당신 엄마 수급자 생활하면서 힘들다며. 그럼 이렇게 출소해서 나 찾아올 시간에 돈이라도 벌어서 어머니 누울 자리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 절대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리고 이젠 바보같이 남의 말 듣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고 이 능력으로 내 딸 당당하게 키울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제발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살아.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그 모습이 평생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딸에게 미안했지만 딸조차도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딸과의 만남도 하지 않았고 전 싱글맘으로서 회사 일 그리고 집안일을 열심히 해나갔네요. 이 노고를 알아주듯 딸도 정말 열심히 모은 면에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꼭 슬기는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다. 시키는 족족 다 잘하고 말이야. 할아버지, 제가 빨리 커서 효도해야 엄마가 좀 한숨 돌리죠.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가 저를 위해 애써주신 거 저 절대 잊지 않아요. 우리 딸 기특하다. 엄마는 너한테 미안하기만 하는데 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고맙다 정말. 10년 만에 되찾은 제 인생이네요.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 그리고 후회와 눈물.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그 일이 까마득하고 지금 삶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 기회를 잘 얻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제 자신도 칭찬해 줄래요. 모든 걸 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으니까 말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던 제 인생이었지만 그걸 겪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아마 비온 뒤 맑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글을 쓰는 지금 전 남편에 대해 미움도 없어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남에게 손가락 받지 않고 살길 바랄 뿐이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고통은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그 거머리가 딴 남친을 완전히 떼어내고 정신 차릴 수 있게 됐네요. 30대 초반의 미혼녀예요. 까딱하면 재수 온 붙은 그 박재수라는 놈하고 결혼해서 불운한 기혼녀가 될 뻔했지 뭐예요. 남친과 헤어진 건 신의 한 수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던 저는 남친 인물 반반하고 한때 잘 대해줬던 것만 믿고 제가 더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7급 공무원이었던 남친은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절 막대하기 시작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영업해야 한다며 제비족처럼 차려입고 다니기 일쑤였죠.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연애 초기에 잘해줬던 그 기억만 품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저 참 바보 같죠? 주변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다들 말렸지만 결혼하면 다시금 예전처럼 절 꽁주 대접해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더군요. 알고 보니 원래 성격이 개차반인 사람이었고 그건 다 자기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개같은 성격이었죠.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현실을 자각하게 됐어요. 내 인생 망칠 뻔한 걸 하늘에서 구해주는 듯 하네요. 만일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은 진짜 두 눈 부릅뜨고 두기 쫑긋 세우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경청해가며 잘 판단하세요. 결혼하면 미우나 고우나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데 돈이고 나발이고 성깔 나쁜 남자랑 살면 그곳이 집이겠어요? 그냥 지옥이죠. 전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기에 지금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옷도 잘 안 사고 사치품도 절대 사지 않아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중학교 국어교사를 하고 있는데 혼자 단촐한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남친은 제가 엄청 가난한 줄 알았나 봐요.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가 사업 시작하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가난하게 보이는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다가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알고는 갑자기 결혼을 밀어붙이더군요. 또 그러다가 결혼 한 달 전에 아빠가 건물을 팔았다고 하니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했어요. 그것도 카톡으로 매우 성의 없고 재수없기 말이죠. 남친 이름이 박재수인데 아주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참 재수없죠. 절 사랑하는 신부감이 아닌 돈으로만 보던 거였죠.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할 생각에 들떠있던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이리저리 돌고 돌아 남친과 깨끗하게 헤어진 지금 아주 개운하고 후련합니다. 부모님께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며 얼른 선보라고 난리시네요. 그런데 그 거지 같던 남친에게는 미련이 전혀 없으니 파혼의 상처 따윈 전무해요. 다음번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또 콩깍지 제대로 씌워지기 전에 객관적으로 꼼꼼히 뜯어보려고요. 남자의 가족들까지 말이죠. 제가 남친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셔도 제가 겪은 산전수전이 조금이나마 공감되시나요? 앞으로 제가 살아온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 한번 쫙 풀어놓으려 해요.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할 것 같네요.
아직 한 번도 사주팔자를 본 적은 없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 롤러코스터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별짓 다 했거든요. 근데 주변 환경이 절 잡고 흔들어댔어요. 거기에 꺾이지 않으려고 굳은 심지 하나 부여잡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직 30살밖에 안 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아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래봬도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은 여인네랍니다. 제가 겪어온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차명주예요. 지금은 차씨지만 원래 김명주였어요. 다 커서 개명하게 됐죠. 우리 친아빠 이름이 김철준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는 정말 아빠 성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는 그날이 아직도 떠올라요.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엄마와 저는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이제 우리는 해방이야. 드디어 아빠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어떻게 친아빠가 죽었는데 모녀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고요? 폐륜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엄마와 저는 그때까지 아빠라는 작자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엄마는 성인이 되자마자 아빠에게 납치되다시피 하여 혼인신고하고 절 갖게 되었다고 해요. 착하고 배꼽같이 예뻤던 엄마는 그저 운명이겠거니 생각하고 포장마차를 새벽까지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전 엄마 옆에서 밤늦게까지 숙제하고 공부하며 엄마 곁을 지켰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준 건지 엄마가 절 지켜준 건지 모르겠지만 늦은 밤이 되어 제가 잠들면 엄마는 포장마차 뒤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눕혀서 재워줬어요. 여름이면 모기떼가 달라드니 모기 향을 피워놓고 자곤 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초록색이 회색으로 변하며 타들어가던 모기향 냄새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테이블 밑으로는 쥐와 고양이가 득실거려서 무섭기도 했지만 집에서 혼자 잠드는 것보단 덜 무서웠죠. 아빠는 뭐 했냐고요? 정말 미친 것 같았던 아빠의 등장은 늘 시끄러웠어요. 명주 아빠, 지금 포장마차 영업 중인데 다 때려부으면 어떡해. 손님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잔뜩 취했나 봐요. 가지 마시고 술 계속 드시면 돼요. 제가 말려볼게요. 아빠는 새벽 12시가 넘어 술이 떡이 되어 와서는 또다시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하도 많이 봐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저도 너무 무섭고 두려웠죠. 아빠가 깽판까지 부리면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엄마가 힘들게 모아놓은 돈이었죠. 너 내가 취해 보이냐?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소주 딱 7병밖에 안 마셨다고. 5학년엔 12병씩 마셨는데 옆에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대니까. 내가 술 줄인 거 아냐? 서방이 사업한다는데 사업자금은 못 대줄 망정 생활비라도 내놔야 할 거 아냐? 얼른 내놔 돈. 부부는 일심동체인 건 모르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 아니겠냐? 얼른 내놔. 명주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명주 연필 한 자루 사줄 돈도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 거 몰라? 단 몇십만 원이라도 모아놓을라 치면 다 뺏어가고. 나랑 명주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 내 팔자야. 엄마도 아빠의 잦은 행포에 진이 다 빠져버렸는지 손님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저도 잠이 싹 달아났기에 엄마를 지키러 아빠한테 대들었어요. 아빠, 미쳤어? 엄마를 죽일 셈이야? 엄마 신장 안 좋아도 돈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약도 못 먹고 다 죽어가는 거 몰라서 그래? 엄마가 오전에는 청소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포장마차 하면서 잠도 못 자고 돈 벌어놓은 거 아빠가 다 갖고 가는 거 모를 줄 알아? 아빠 도둑놈이야? 내가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초등학생 딸내미인 저까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더니 평소에 손찌검까지 하던 아빠도 그저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떴어요. 손님들도 우리 가족의 살벌한 장면을 목격하고는
테이블에 대충 현금을 놓고는 슬금슬금 다 떠났어요. 엄마와 저는 깜깜한 새벽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때 결심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평생 지켜줘야겠다고 말이죠.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가뜩이나 신장도 안 좋은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니 키 160에 40kg도 안 나가는 앙상한 몸이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면 엄마 생각에 밥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아직 어렸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뜩이나 집값 싼 시골에서도 우리 가족은 정말 빈민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어요. 엄마는 수차례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절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안 좋은 얼굴로 절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명주야, 너의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봐야겠어. 너의 아버지는 연락이 되질 않는다네? 교감선생님 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제발 엄마가 죽지만 않기를 수천 번 기도하며 갔어요. 다행히 엄마는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였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잠시나마 너무 무서웠죠. 엄마가 쓰러졌다고 하니 아빠도 얼굴을 비추긴 하더군요. 엄마는 이때다 싶어서 아빠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빠는 답이 너무 어이없었죠. 그래? 그럼 돈 주면 이혼해 줄게. 명주 엄마가 내 돈줄이었는데 순순히 돈줄을 끊어내 줄 수 있나? 뭐? 내가 당신 돈줄이었다고? 아, 그래. 얼마면 이혼해 줄 건데? 딱 1,000,000원만 줘. 이것도 싸게 부른 거야. 1,000,000원이라고? 그건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야. 내 수중에 1,000,000원이 어딨어? 지금껏 벌어놓으면 당신한테 다 뺏기고 지금은 100만원도 없는 신세라고. 정말 그게 현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1,000,000원은 크지 않은 돈인 줄 모르겠으나 월세살이를 하던 우리 모녀한테 1,000,0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기 위해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서 아빠에게 줬어요. 욕심 많은 아빠는 500 갖고는 절대 이혼 못 해준다며 개막장극을 벌였어요. 바로 딸내미인 절 인질처럼 붙잡고는 어딘가로 끌고 가더군요. 바로 이름 모를 동네의 고아원이었어요. 다행히도 전엄마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아는 나이였으니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엄마한테 다시 갈 수 있긴 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저에겐 공포 그 자체였죠. 몇 주 뒤 이혼 못 해준다고 뻗팅기던 아빠가 갑자기 순순히 이혼을 하자며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무언가를 우리 모녀 앞에 척하니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건 바로 수천만 원이 든 통장이었어요. 엄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흰색 정장에 모자와 백구두까지 빼입고 집에 찾아와서 거들먹거리는 아빠를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어봤어요. 당신 갑자기 이게 웬 돈이며 그 옷차림새는 뭐야? 이 돈 때문에 순순히 이혼해주겠다는 거야? 이 돈 어디서 났는데? 훔치기라도 한 거야? 하, 난 진짜 운 좋은 사나이야. 내가 복권 2등에 당첨됐다고. 수천만 원이 든 이 통장 잔액 보이지? 이 영들이 아름답지 않니? 난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테니 얼른 이혼 도장 찍자고. 하. 내 평생 아빠의 그토록 환한 웃음은 처음 봤어요. 어쨌든 엄마는 그렇게 이혼 소리에 도장을 찍게 됐고 그 길로 아빠는 룰루랄라 짐을 싸서 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와 아침밥을 먹으며 TV를 보는데 우리 지역 뉴스에서 웬 사고 소식을 전하더군요.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다고 나왔어요. 물론 시신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젯밤 아빠가 입고 왔던 그 하얀색 정장과 모자, 구두가 TV에서 나오는데 분명 아빠가 틀림없었어요. 깜짝 놀라 엄마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고 엄마가 받았죠. 잠시 후 전화통화를 완료한 엄마는 울먹이며 제게 말했어요. 명주야, 아빠 돌아가셨대. TV 속 저 사망자 아빠가 맞나 봐. 엄마는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100% 슬퍼서 우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는 100% 해방감이 들었어요.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죠. 저는 만세를 불렀어요. 드디어 아빠로부터 우리 모녀는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였죠. 아빠는 이혼 소속을 다 마치기도 전에 복권이든 당첨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몇천만 원의 돈을 상속받은 우리 모녀는 월세에서 반전세로 집을 옮기고 엄마 신장 치료도 좀 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밤늦게까지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던 포장마차를 접고 오전 오후 시간에 식당 일 하나만 하셨어요. 물론 식당 일도 고됐지만 적어도 투잡을 뛰진 않아도 되는 걸 다행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 자습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엄마가 까만색 벤츠에서 내리시더군요. 운전석에선 웬 멋진 아저씨가 내리셨고요. 엄마와 아저씨는 절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네가 명주구나. 진작에 우리 명주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엄마와 만나는 걸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만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많이 놀랐지?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기 저 회사 건물 보이지? 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야. 엄마와는 아주 어렸을 적 소꿉친구였고 우연히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되어 요즘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엄마와 아저씨 그리고 저 또한 당황했지만 제가 보기에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더군요. 엄마는 제가 엄청 놀랐다고 생각했는지 집에 와서 자초지종을 아주 길게 설명하셨어요. 너무 놀랬지 우리 명주? 우리 딸한테 양해를 좀 구할게.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이 하고 싶은데 혹시 해도 될까? 다시 재회하게 된 지는 몇 달 안 됐는데 아저씨가 워낙 강력하게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 하네. 아저씨는 아직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엄마랑 동갑. 35살이고 고향에서 소꿉놀이 같이 하던 친구 사이였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던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미국에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글쎄 파양이 돼서 한국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구나. 혈혈단신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다져서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더구나. 저기 큰 건물 있잖니? 그 회사 사장이야. 꼭 돈이 많아서 아저씨랑 결혼하겠다는 건 아냐. 엄마의 사정을 다 알고도 품어주겠다니 너무 고마워서 말이야. 그런데 우리 딸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네. 아니야 엄마 축하해. 엄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엄마 아직 35살밖에 안 됐잖아. 얼른 결혼하세요. 나도 엄마 결혼식 때 예쁘게 하고 갈게. 우리 딸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명주야. 지금 제 나이 30대가 되고 보니 그때 당시 엄마가 얼마나 젊은 나이였는지 다시금 실감이 되네요. 20살에 저를 낳고 35살에 재혼을 하셨으니 너무 축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도 한동안은 아저씨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좀 떨떠름했어요. 아빠라는 말도 잘 안 나오더군요. 그러다가 엄마가 신장이 너무 악화되어 쓰러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가 살 수 있는 길은 신장 이식뿐이었죠. 엄마의 가족이라고는 저와 아저씨뿐이었으니 신장 검사를 진행했는데 공교롭게도 아저씨가 이식 가능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죠. 그런데 아저씨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명주야, 여보, 내가 이식해줄 수 있게 되다니 너무 기쁘다. 우리 물론 혼인신고하고 정식 부부가 되어 살고 있지만 내가 당신한테 내 몸의 일부를 떼어주면 우린 진짜 하나가 되는 거네. 저와 엄마는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렇게 신장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다행히 두 분 다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죠. 아저씨한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김에 아빠 성을 따라도 될까요? 이제 김명주가 아닌 차명주로 살고 싶어요.
아저씨는 제 손을 붙잡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 명주야. 날 아빠로 불러줘서 고마워. 성까지 내 성을 따라 바꿔준다니 정말 감동이야. 이제야 진정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아빠가 앞으로 우리 명주 잘 키워줄게. 평생 든든하게 지켜줄게. 아빠 엄마만 믿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지게 살려무나. 그 후로 지금까지 아저씨를 내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한테와 똑같이 나름대로 효도하며 살고 있었어요. 몇 년 후 엄마는 나이 40에 아빠와의 사이에 둘째를 낳으셨어요. 절 20살에 낳고 40에 둘째를 낳았으니 졸지에 20살 차이 나는 동생을 얻게 되었죠. 예쁜 동생을 좀 봐주고 싶었으나 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사범대에 합격하는 바람에 솔로 서울에 상경하게 되었어요. 경제력에 차고 넘치는 아빠는 당장 대학 근처에 30평대 아파트를 사주겠다며 나섰지만 제가 만류했어요. 그냥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살겠다고 말이죠. 제가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다 보니 검소함이 몸에 배었어요. 왜 가난은 몸이 기억한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회사 CEO인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엄청나게 풍족해졌지만 여전히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꽤 좋은 대학의 사범대에 다니니 과외 구하기가 수월했고 전 과외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도 혼자서 충당했어요. 저금까지 할 여력은 없었지만 가끔씩 아빠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현금 뭉치를 척하니 던져주고 가시면 바로 은행에 저금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와 다르게 순탄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예쁘다는 말도 여러 번 듣기도 했어요. 여자가 얼굴이 하얘면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얼굴이 뽀얗다 보니 엄청난 미인처럼 느껴졌나 봐요. 남자들이 여러 대시하더군요. 하지만 소망했던 국영고사가 되기 전까지는 남친을 만들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리고는 학교 도서관에 처박혀 열심히 임용고시 준비를 했죠. 맨날 도서관에서 살다 보니 붙박이처럼 있는 학생들은 점차 눈에 익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뽀얀 피부의 한 남학생이 도서관에 들어올 때면 정말 빛이 나더군요. 그 남학생이 들어오면 자꾸 신경이 쓰일 정도로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 남학생에게로 향하는 시선을 다시금 책으로 갖고 와 힘겹게 공부를 마치고는 도서관을 나섰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턱 하고 잡더군요. 저 잠시만요. 그쪽도 저한테 혹시 관심 있나 해서요. 전 그쪽한테 관심 있거든요. 자꾸만 눈이 마주치길래. 혹시 아니면 사과 먼저 드릴게요. 그 남자도 제가 자꾸 쳐다보는 걸 느낀 모양이 있어요. 뭔가 제 마음을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졌죠.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다고 하니 기뻤죠. 남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었으니 엄청 설레더군요. 저 지금 집에 가봐야 하는데 번호라도 드릴까요? 아뿔싸. 지금 생각해도 참 저의 멘트가 어이없네요. 밀고 당기기도 안 하고 친절히 번호까지 먼저 주면서 그의 대시에 오케이 한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린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특히나 저는 그가 첫사랑이었으니 얼마나 불같은 연애를 했겠어요. 그도 연애 초반엔 워낙 잘해줬기에 더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는 복학생으로서 7급 공무원 준비 중이었고 저는 임용고시 준비 중이었기에 주로 도서관 데이트를 즐겼죠. 다행히 둘 다 원하던 시기에 딱 합격했어요. 그리고는 무려 7년의 시간을 함께 했네요. 20대 중후반을 모두 그와 함께 보낸 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그와 연애조차 스타트 안 했을 거예요. 그의 본래 성격이 개차반의 속물인 걸 알았다면 말이죠.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장장 7년간 거의 대부분을 콩깍지 제대로 씌인 채로 연애를 지속했어요.
우리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고 생각했기에 전 그와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그는 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7급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에이씨, 사업하는 친구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우습게 벌던데 난 고작 이게 뭐람? 이따위 월급 받으려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나? 안 되겠어. 이놈의 공무원 더러워서 때려쳐야지. 자기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사업은 뭐 쉽나? 안정적으로 수천만 원 버는 게 어디 쉽겠냐고. 괜한 생각 말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나 잘하면 되는 거야. 얼른 우리 결혼하자. 어? 우리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나도 이제 30대니 말이야. 결혼은 무슨 결혼. 조금만 더 기다려. 일확천금을 벌어드릴 테니. 그러더니 남친은 정말로 어렵게 합격한 7급 공무원을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도 없는 것 같으면서 일단 직장부터 때려치더군요. 사업한다며 늘 백수처럼 지내던 포악한 친아빠가 떠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도 사업병에 걸리고 난 뒤에는 사람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미 수년간 사귀고 있던 터라 쉽사리 헤어지기 힘들었어요. 나의 첫사랑 첫 남자였고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던 도중에 남친의 엄마를 우연히 길에서 보게 되었어요. 헐어머니에 힘들게 사신다는 말만 듣고는 막연하게 연민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은 정말 사나운 할매더군요. 재수야, 우리 잘난 아들이 사귄다는 여자가 고작 이렇게 생겨내냐? 잘 만났다. 내 몇 가지 물어보마. 너 무슨 동네 몇 평에서 사니? 선생질하면서 월급은 얼마 받고?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니? 부모는 어디 살고? 선생질이라니. 참. 지금까지 교사라는 직업을 선생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랐지만 대충 남친 엄마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은 했죠. 아, 네. 저 그냥 조그만 런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지방에 살고 계셔서요. 그리고 뭐 교사 월급은 재수씨 공무원 할 때랑 비슷할 것 같네요. 답이 좀 됐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뭐야? 당황스럽긴 뭐가 당황스러워? 네 대답을 듣고는 내가 더 당황스럽다. 부모가 지방에 살고 너 혼자 서울 원룸에 산다? 안 봐도 비디오네. 돈 없는 집안이구만. 게다가 교사 월급이야 빤하지 뭐. 아, 저렇게 잘생기고 잘난 우리 아들을 주기에는 너무 문양이 빠진다. 지금 우리 아들 사장님인 거 잘 알지? 여자 쪽에서 사업자금 몇 억씩 척척 대주는 집으로 장가가야 한다. 그렇고 말고. 남친 엄마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이어졌어요. 남친과의 결혼이 맞는 건지 머릿속으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걸 눈치챘는지 남친이 적당히 그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사귀어온 지난 7년의 세월이 있으니 계속 이 관계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당장 헤어져야 했는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친이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가끔 보면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다니더군요. 가뜩이나 지네 엄마 때문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남친과의 헤어짐에 무게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남친이 강남 새로운 빌딩에 사무실을 개업했다며 절 초대하더군요. 사업으로 바쁜 남친이니 일단 한두 달 후에 이별을 고해야겠다고 마음 먹고는 일단 남친이 말한 사무실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친의 사무실이 있던 빌딩은 바로 아빠 소유의 빌딩이었어요. 사업에 성공해 돈을 많이 벌었던 아빠는 지방의 부동산들을 정리하여 강남에 빌딩을 하나 사놓으셨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었죠. 그동안 남친에게 우리 집 재력에 대해서는 딱히 말하지 않았어요. 뭐 아빠의 재력일 뿐이지 내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저를 보고 남친은 아마도 가난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신기한 마음에 아빠 빌딩에 대해서는 남친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크게 뜨며 반색하더군요. 아, 이 빌딩 주인이 명주 아버지라고? 명주가 강남 건물주 딸이었어?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안 했던 거야? 우리 사랑하는 명주, 자기랑 늘 결혼하고 싶었어. 사랑해. 남친은 갑자기 뽀뽀까지 해대며 사랑한다는 말을 연발했어요. 남친과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던 저는 좀 당황했지만 그날 이후로 남친이 어찌나 결혼 얘기를 해대며 강하게 밀어붙이던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저도 참 바보 같죠? 알아요. 하지만 7년 사귄 남친이 제가 그토록 원하던 결혼 이야기를 시시각각 해대니 마음을 다시금 빼앗기고 말았나 봐요. 저도 잠시나마 남친과 헤어지고 싶었던 마음을 고쳐먹고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남친은 우리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아주 땅에 코를 박고는 절을 해댔어요. 어찌나 살랑거리면서 우리 부모님께 애교를 떨던지 남친과 7년 연애하며 그런 모습은 처음 봤죠. 남친이 본인 엄마한테도 워낙 효자였기에 우리 부모님한테도 친아들처럼 대해드릴 거라 여겼어요. 그땐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남친 본성이 착해서일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요. 남친 엄마의 상스럽고 속물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상견례 자리는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내가 만났던 그 할매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바뀐 태도로 상냥하게 대하더군요. 며느리야, 그리고 사돈어른 인사 받으세요. 명주 시어머니 될 사람입니다.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워낙에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우리 명주를 귀하게 키우셨나 봅니다. 사위들 재수군도 워낙 성격이 좋고 싹싹하더니 그게 다 어머니를 닮은 거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애비 마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군요. 남친 엄마의 태도가 무척이나 가식적으로 보였지만 엄마 아빠가 착한 시어머니 착한 남편감이라며 만족해 하시니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여겼던 거죠. 남친과 그 엄마의 가식적인 태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한 달 남기고 친정아빠가 남친 사무실이 있던 강남 빌딩을 팔게 되었어요. 강남 요지에 더 큰 신축 건물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잔금이 조금 모자라서 원래 있던 건물을 팔게 되었어요. 약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수년간 워낙 많이 오른 터라 양도세를 내고도 수익을 톡톡히 보았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아빠는 사업하는 분이라 그런지 재테크 실력이 워낙 좋으셔서 본래 사업뿐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목 좋은 요지에 나대지를 많이 갖고 계시고 빌딩은 강남 빌딩 한 채가 전부였어요. 지방의 건물들은 다 정리를 하신 상태였죠. 어쨌든 남친에게 지나가는 말로 현 상태를 대강 말했어요. 남친이 그렇게 놀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뭐? 건물을 팔아? 그럼 다른 곳에 건물은 갖고 계신 거야? 아니, 건물은 이게 다인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뭘 그렇게 놀라? 아, 아니다. 말을 말자 말을 말어. 먼저 집에 들어가. 난 사무실로 들어가서 다시 할 일이 좀 있어서. 빠이. 남친은 제가 건물주의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저에게 초특급 공주 대접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김 빠진 사이다 마냥 축 처져서는 다시 제게 차갑게 대하더군요. 그렇게 어색한 상황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친으로부터 카톡이 뛰고 왔어요. 야, 우리 헤어지자. 옛날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몇 년 사귄 김에 계속 만났던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고. 뭐니? 그런데 솔직한 말로 볼 게 뭐 있냐? 건물 하나 보고 결혼하려던 거였는데 참네. 그 건물을 팔어? 보나마나 대출 왕창 낀 건물이었는데 대출이자 감장이 안 돼서 파는 거겠지 뭐. 뻔하다 뻔해.
난 돈 많은 여자 꼬셔서 결혼할 테니 너도 너 좋다는 남자 만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이 카톡을 보고 속에서 분노가 차올랐어요. 만일 남친이 내 눈앞에서 이런 말을 짓거렸다면 정말 한 대 쳐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먹으로 머리를 아주 세게 말이죠.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7년간 내 청춘을 바쳐가며 잘해줬던 내가 등신같이 느껴졌어요. 그 새끼는 저를 돈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친아빠가 돈줄이라 폄하며 구박했던 거랑 똑같은 걸 제가 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너무너무 열이 받아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그렇게 돈이 좋다면 돈으로 응수해주자란 마음이 들었어요. 곧바로 남친한테 사진 한 장 딸랑 보냈어요. 바로 우리 아빠가 새로 올린 건물 사진이었죠. 남친 사무실에 있던 그 건물보다 훨씬 더 크고 입지 좋은 곳에 그야말로 거대 빌딩이었어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수백억도 넘는 금액의 건물일 거예요. 그리고는 남친에게 딱 한 줄 보냈어요. 우리 아빠가 그 건물 팔고 새로 올린 건물 못해도 수백억은 넘겠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남친으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오든지 말든지 무음으로 해놓고 샤워하고 잠을 청했어요. 아침에 보니 부재중 통화가 100건이 넘게 와 있더군요. 장문의 메시지들도 수십 통 와 있고요.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내용은 뻔했기에 그냥 읽지도 않고 그 카톡창을 놔버렸어요. 내 7년의 연애 역사가 담긴 카톡창은 제로베이스가 되었죠. 허무했어요. 내가 이따위 속물 같은 놈한테 내 청춘을 다 바쳤다니.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다니. 아휴, 한숨만 나왔어요. 그리고는 주말에 엄마 아빠한테 내려가서 남친과 파혼한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명주야, 엄마가 아무래도 사위 될 사람 직업이나 하는 행동이 네 친아빠와 연상이 되어서 사람 써서 그 남자 뒷조사를 좀 해봤어. 바로 어제 한 사실인데 정말 놀랄 노짜더라고. 안 그래도 너한테 이번 주말에 결단을 내리라고 말을 참여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래, 아빠도 깜짝 놀랐다. 같은 남자로서 아주 개차반인 인간이더구나. 일단 사업한답시고 겉만 번지르르한 양복 입고 강남 사모님들 꼬셔서 거짓 정보 주고 부동산 투기하라는 거였어. 개발되지도 않을 땅을 수십 명한테 보여주고는 이름을 올리게 하는 거지. 이 근방이 엄청나게 개발된다고 거짓부렁하고 말이야. 그리고는 웬 룸사롱은 그렇게 다니던지. 아휴,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만 해도 내 참 더러워서 다신 보기도 싫구나. 그런 놈의 쓰레기 자식이 우리 딸하고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에 소름 끼쳐서 원.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 명주 네가 법적으로 소송 걸 필요는 없겠지만 사기 부동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중이니 그 사람들한테 알려서 박재수인지 재수덩어리인지를 콩밥 꼭 먹일 작정이다. 내가 법조인 인맥 다 동원해서 처리 중이니 그렇게 알거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남친은 저한테 다시금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가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 건 어떻게 알았는지 울고불고 빌더군요. 병주야, 미안해. 지난 7년 우리가 함께했던 세월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너희 아빠 돈 많잖아. 제발 날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나 진짜로 강남 아줌마들한테 사기치려던 건 아니었어. 이놈의 반반한 얼굴 탓에 강남 아줌마들이 나한테 달려든 거야. 진짜야. 날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자기야, 자기한테 내가 첫사랑이잖아. 그지? 우리 정 많이 들었잖아. 한 번만 봐주라.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명주 아버지한테 나 깜빵 안 들어갈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드리면 안 될까? 어이없었어요. 결국 돈으로 마무리되는 그의 발언이 그야말로 재수 없었죠. 뭐? 정? 첫사랑? 좋아하네. 네가 내 인생의 첫 남자일 순 있어도 마지막 사람이 될 순 없어. 돈에 환장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7급 공무원 때려치우고 제비같이 빼입고 밤에 나가서 연락 안 될 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상등신이다. 너 내가 깜빵 들어가는 거 꼭 지켜볼 거야. 네 놈한테 피해본 사람들 싹싹 긁어다
다 집단 소송 걸게 만들 거라고. 너 돈 좋아하지? 내가 우리 아빠 돈으로 돈의 위력을 맛보게 해줄게. 기대하라고. 그 후로 그는 결국 깜빵에 갔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사기에 관대한 나라라서 형을 세게 받진 않았지만 쫄보인 그는 깜빵에서 무서워서 오줌이나 질질 싸고 있을 거예요. 전 이제 더 이상 원룸에 살지 않아요. 가난 코스프레를 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더 이상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새아빠지만 내 친아빠나 다름없는 아빠의 지원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네요. 앞으로 제대로 된 남자를 좀 만나고 싶어서 선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노처녀 나이가 되어 시간에 쫓겨 아무 남자랑 결혼하고 싶진 않거든요. 엄마 아빠가 현재 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얼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눈을 부릅뜨고 결혼 후에는 눈 닫고 귀 닫고 살아야 한다고요. 아마도 결혼 전에는 상대를 면밀히 잘 관찰하고 결혼 후에는 인내심을 갖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라는 거겠죠.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결혼 전까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다 뜯어보려고요. 제발 제대로 된 착한 남자랑 결혼하게 되기를 빌어봅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 우리 꼼꼼하게 살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같은 저희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